마케나우 2부가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코스피도 4천선 안착을 위해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도체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2월 오늘 첫 스타트입니다. 12월 역시 AI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률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요즘 참 어떻게 가야 될지 혼란스럽다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움을 잘 정리정돈해 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시총이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그 국가의 그 시총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잠재력과 그리고 데이터가 일단 갖고 있잖아요. 그 규모로.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구글 TPU와의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과연 이 둘이 경쟁이 될런지 그런 생태계 변화가 어디까지 좀 이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 대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경쟁이라는 네. 표현보다는 네. 이제 좀 더 시장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그게 것 같고요. 맞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구글이 작년에 이제 TPU 제품 작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서비스를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임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술지에 본인들의 그 TPU에 대한 설명, 스펙,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자세히 이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 올렸는데 보면은 TPU가 이제 NPU 계열이거든요. 우리가 네. 뉴러몰픽 반도체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구성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설계한 이제 TPU, 보통 NPU라고 말을 할게요. NPU 칩이 들어가고, 네. 엔비디아의 GPU 칩이 또 들어가고, 예. 또 인텔의 CPU가 들어가고, 결국은 세 가지 칩을 묶어서 최적의 효율성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라고 이제 발표가 그렇군요. 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GPU와 NPU, 그러니까 TPU가 얼마만큼의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여전히 GPU가 들어가 있는 구조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서 전량 GPU 쓰던 것들을 일정 부분을 자체 개발한 TPU로 교체하는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어느 정도 CF에 나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추론 전용 모델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GPU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시장에 뭔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도는 맞지만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 라이벌 구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이슈 있고 나서 이례적으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구글의 성공은 축하하는데 이들도 우리의 고객사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 TPU가 이제 NPU라고가 전반적인 네네. 시스템이니까 NPU를 개발하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래요. 직접 개발해 보시고 아직은 좀 더 예. 가야 될 섬의 산들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구글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NPU 계열인 TPU를 이미 써서 상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완전한 단계가 아닌 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전히 GPU와 CPU가 도움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TPU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TPU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아마도 CPU와 GPU를 거의 없는 상태로 네네. NPU 혼자 두뇌 역할도 하고 연상기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예.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대부분 개발자들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게 1년 안에 큰 변화가 있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TPU는 아직 그래서 잠재적인 가능성 갖고 있지만 GPU를 완전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젠슨왕 CEO가 말했던 것들은 너무 시장에서 앞서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당분간 GPU 고객들이 여전히 GPU를 쓸 거다라는 네. 자신감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TPU가 자체적으로 시도한 거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홀로서기는 약간 부족한. 그래서 GPU나 CPU의 도움을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혼합해서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예, 단기간에는 이게 확 뒤집힐 거는 아니다. 그냥 경종을 울리는 정도. 예,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볼 문제. 그러니까 결국 박사님께서는 AI 생태계 저변이 확대되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나 구글의 CPU나
TPU나 이런 부분 어쨌든 HBM 그리고 메모리 생산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 기업들 직접 AI 칩을 아직은 예. 완성품을 내놓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에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몇 가지 점검할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던 그 논문에서 그러니까 GPU와 CPU와 NPU를 결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메모리를 어떻게 썼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네네. 그곳에 아마 초기 모델에는 검증된 HBM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NPU 계열의 TPU 쪽으로 가는 이유는 예. GPU가 가격도 비싸고 예. 성능 좋지만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많고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추론은 좀 더 가벼워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TPU를 만든 건데 그렇다면 굳이 성능은 좋지만 가격도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큰 HBM을 쓸까 계속해서 초기에는 아직은 완전한 셋업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네. 일단 검증된 걸 갖다 쓰겠지만 점차 본인들의 기술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TPU에 사용하는 비중, 구성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HBM보다는 좀 더 저가이면서 전력 소모도 적은 LPDDR 쪽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저전력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성품 시대에서 네네. 각자 고객 맞춤형으로 가는 에이직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의 초기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 맞춤형으로 가게 될 때 HBM보다는 LPDDR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는 엔비디아조차도 내년에 출시한 칩을 이제 몇 개로 카테고리로 가격대로 나누면서 중저가 라인업에는 LPDDR을 쓰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HBM 안 쓰겠다. 중요한 시그널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HBM의 고가의 칩은 여전히 최고 성능 라인업의 제품에 들어가겠지만 예.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는 가격이 중요해지잖아요. 전기차 시장도 그랬던 거고 그러다 보면 HBM에 대한 의존도 역시 점점 낮아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TPU 관련해서 어쨌든 그 수혜를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될까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 납품에 대한 물량만으로도 사실은 생산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구글에서 수주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생산 캐파 준비된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고객으로부터 낙점을 받지 못한 많은 여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직 쪽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할 경우에 HBM 일단 초기에는 사용될 것 같으니까 네. 하이닉스는 사고 싶어도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못 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틈새를 삼성전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살아봐야 안다는 것이 그동안 못 팔렸던 게 재고로 쌓여 있는데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네,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재고로 팔긴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삼성전자에서 안 팔렸던 재고들은 성능과 수율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라 그보다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LP, 네. DDR 제품 자체를 다시 설계했잖아요.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전은 설계한 제품 한 건 팔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재고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물량들을 늘려나가는 이제 증설이 진행될 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물량만큼의 수혜가 생기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산화의 증설 그거에 따른 새롭게 만들어낸 제품들. 일단 그런 전체적인 부분. 반도체 생산 캐파로 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배 이상 되니까 네. 사실 여지까지는 고객이 없어 못 만들던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네. 빠르게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총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은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높겠지만 예. 1위 자리에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누가 많이 증가하느냐 증가 폭으로 보면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좀 궁금증이 풀리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이 반도체 섹터에서 팔아치우는데 개인들이 끊임없이 담는 그런 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콘텐츠 뭐 이런 거 올려보면 가장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죠. 봐서 예.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그런데 이 둘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12월 그리고 내년 초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투자자 관점에서의 네.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실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총액으로 하이닉스 많겠지만 증가율이 삼성전자 높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힌트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누가 좀 더 고평가 영역에 가까워져 있느냐 또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보통 반도체 같은 IT 기업들은 PER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적 개선을 너무 앞당겨서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개선 속도가 분명히 삼성전자 빠르긴 하겠지만 네네. 그게 이미 주가엔 저는 다 미리 선반영돼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지금?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연말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기술적인 이제 조정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연말 되면 결산 시즌이라서 한 번은 털고 가고 조정을 해야 돼요. 수익률을 확정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배당을 위한 현금 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연초 됐을 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할지 매도세가 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방향이 만약에 매수 쪽으로 가게 된다면 네. 충분히 반도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실적과 상관없이 유동성의 힘으로라도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양사 모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보면 연말까지로 보면은 적어도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네. 저도 그렇고 만나보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어서 근데 정확한 시점 모르잖아요. 그다음 정확하게 몇 %나 조정받을지도 맞습니다. 사실 예, 모르는 예, 거라서 예.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되면은 일단 한번 현금화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더 좋은 기업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재투자하는 방법이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는데 주가의 위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었고요. 지금 연말에 외국인이 반도체 매도 치는 건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닌 걸로.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에도 네. 등락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방향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새겨두시고요. 지금 M7 기업들이 올해만 6천억 달러 정도 캐펙스 집행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AI 인프라 요즘에 AI 시대의 대세는 또 에너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전력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투자 아이디어를 꾸려야 될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제 네. 역할인 것 같고 예. 작년에 보다 올해 더 투자액이 많았죠. KPX가. 그리고 현재까지 내년 계획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약 3년에 걸쳐서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되는 건데 2조 달러. 예. 자, 이 정도 규모가 투자가 되면 예. 2027년에도 또 그럼 증액해서 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일단은 궁금증이 생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데이터 센터라는 게 투자 주기가 항상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한 3년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되고 나면 일단락이 되잖아요.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투자한 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서비스,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네. 그게 2027년부터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고 2년 뒤. 그렇다면은 2027년부터는 그 직전 3개년만큼 공격적인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에 투자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예.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쪽에 치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내년까지가 피크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투자. 네네. 1년 그래서 남은 거. 그렇죠. 아직 1년 남았다 보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이 AI 관련된 이슈로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도 내년까지는 돈을 잘 벌겠지만 그 후년이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돈 벌거리를 또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돌려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럼 2027년, 2028년에 많은 투자는 많은 기업들이 했지만 네. 모든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할 건 확실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누가 돈을 벌 기업인지를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 해외 큰 손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이미 투자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지도 잘 눈여보셨다가 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돈을 벌 기업들이 쌓일 때 미리 사놓는 전략 이것이 내년 중에 전환을 잘 배치를 하시면 제가 보는 그 후에 1, 2년 동안 투자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 습관처럼 경제 방송 콘텐츠를 보는 게 중요한 게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런 자금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결국 수익률의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 금리 인하는 이런 성장주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적정 PER이라는 게 이제 금리하고는 역으로 가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 금리가 지금 4.4%에서 4.5%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게 한 2%까지 떨어져 절반이 된다고 하면 적정 PER이 2배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전에도 보면은 금리 인하기에는 IT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강세를 갔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 2년 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 상황까지 주가가 미리 올라버렸다는 거죠. 아, PER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네네네네.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전의 패러다임 같이 금리가 낮아진다고 좀 더 그럼 점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 확신이 없다라는 부분. 아, 이미 선반영됐으면 이제 앞으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닐까? 금리하고의 연관성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예. 금리 인하일 때도 이전과 같은 효과는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봐도 사실상 이 코스피는 그동안 4천 가면서 굉장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코스닥은 좀 주춤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와주고 내가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완전 그 분위기가 약간 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부분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소부장 섹터 연결될 것 같고 최대한 로봇도 될 거는 것 아까 같고. 일단 예.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예, 예. 상반기 중에 잘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시라. 네.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특히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투자를 좀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돈도 지금 많잖아요. 그 자금들을 아마 투자 쪽에 쏟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한국 기업들이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예.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 사이에 중국은 여전히 증설을 했거든요. 네.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걸 그대로 두면은 또 이거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소부장 전반적으로 일단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최근에 투자 흐름을 보면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공정을요? 왜냐하면 칩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게 거의 한계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후공정 딴에서의 기술 개선을 통해서 성능 퍼포먼스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어서 디테일인군요. 디테일이죠. 그래서 패키지와 어떤 테스트 쪽에 좀 더 투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예. 금액으로는 전공정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네. 성장률로 보면 후공정 쪽이 훨씬 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은 혹시나도 소부장 중에서도 후공정 쪽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좀 물색해 보는 게 좋을 전략 같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네요. 오늘의 분석. 저희 이제 마켓나우 2부가 오늘 400회 특집을 맞이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자주 좀 나와주셔서 반도체, AI, 산업의 트렌드, 자금의 흐름 꼭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고 저희 잘 또 전략 세워볼게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